안녕하세요. 하준이네 TV 하준이 아빠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권리 분석하는 거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중요했던 거 뭐냐면, 자, 권리 분석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먼저 이거부터 판단하셔야 되는데, 대항력은 말소 기준 권리 이전 날짜에 임차인이 전입을 하고 점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임차인이 없거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뒤에 있으면은 다 소멸된다. 그러니 대항력이 없다. 그러니 이 물건은 권리 분석상 깔끔한 물건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대항력은 있지만 낙찰자 입장에서 어떨 때는 낙찰금을 물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낙찰금을 물어주지도 않거든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위에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고, 자, 대항력은 있지만 낙찰자가 물어줄 때가 있고 안 물어줄 때가 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면 무조건 돈을 돌려받습니다. 임차인은. 근데 임차인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떻게? 낙찰자에게 받기, 배당 신청을 안 하면 낙찰자에게 받게 되고, 만약에 배당 신청을 하면 낙찰금에서 받게 됩니다. 낙찰금에서. 자, 여기 배당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배당이란 낙찰금에서 자기의 채무금액을 받는 겁니다. 내가 5천만원 있으면 낙찰금에서 5천만원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근데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금에서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배당 신청을 하면 그 말소 기준에 나와 있는 날짜들 있죠. 그 날짜에 따라서 배당 신청을 하면 그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배당 신청을 하고 돈을 돌려받았는데 만약에 1,000만원이 남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돈을 다 받지 못해도 낙찰자가 물어줘야 된다. 왜 그렇죠? 대항력 때문이죠. 자, 대항력은 뭐라 그랬죠? 임대기간 또는 보증금을 보장받는다. 누구에게? 3자에게. 모두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대신 만약에 내가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집은 무조건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증금과 계약기간 중에 뭘 먼저 선택한 거죠? 보증금을 먼저 선택한 겁니다. 보증금을 선택해 놓고 난 계약기간도 남았는데 이거는 법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배당 신청을 하면 무조건 집은 비워줘야 됩니다. 그러니 배당 신청을 안 하면은 계약기간만큼 살고, 그리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또 다 돌려받고 나가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배당 신청은 순서를 따지는데 그 순서는 전입신고가 아니고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확정일자란 확정한 날에 계약서가 있었다라고 동사무소에서 인정해준 날짜입니다. 자, 전입신고는 내가 신분증을 들고 가서 이 집에 산다 이렇게 하면 전입신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확정일자는 임대차를 한 계약서가 있어야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이 도장을 꽝 찍어주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도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줬네, 이렇게 서로 공무원끼리 합의가 됐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은 이 날짜를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건들은 그날 담보를 설정한 날이 기준이 되고, 임차인에서는 확정일을 기준으로 1, 2, 3순위를 따져가지고 날짜가 빠른 순서대로 따져서 돈을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임차인이 배당 순서가 제일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1억 낙찰금에서 8천만 원을 받아 나간다. 자, 그러면은 낙찰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8천만 원 받고 나가서 임차인이 아무것도 받을 게 없으니까 이 물건은 권리 분석상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네, 말로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배당 신청을 한 임차인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물건입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물건이죠. 아파트. 빠르게 권리 분석 한번 해볼게요. 소유권,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자, 2016년이죠. 자, 근데 임차인은 2014년 먼저 전입을 했죠. 거기다가 점유를 하고 있으니 대항력이 있다. 그러니 보증금액 5,300만원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은 확정일자까지 같이 있네요. 아주 잘 해놨네요. 그리고 배당 신청까지 했습니다. 배당 신청을 하면 뭐죠? 근저당보다 1순위가 되겠죠. 날짜가 빠르니까 요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요 위에. 그러니 낙찰 금액이 5,500만원만 되면 이 사람은 모든 금액을 이 낙찰금에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 그 다음에 근저당이 2순위인 이 사람 오수관 농협은 뭐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받고 이사를 하면 된다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5,100만원에서 입찰이 됐다. 그러면은 나머지 미배당금은 누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 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확정일자가 없어요. 네, 확정일자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배당 신청을 할 수 있다? 배당 신청을 할 수 없다. 네, 배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전입신고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배당 신청과 관련이 있다. 전입일자랑 확정일자랑 완전 다르죠. 그럼 만약에 둘 중에 꼭 하나를 받아야 된다면 뭘 받아야 되죠? 당연히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만 있으면 나는 계약기간이든 보증금액이든 뭐든 하나는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대항력이 있으면서 배당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죠. 자, 여기서 해볼까요? 자, 소유권 다음에 근저당이 2016년이죠. 자, 2003년에 살고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다. 점유는 안 나와 있네요. 이거는 미상의 인물입니다. 미상의 인물. 근데 전입신고는 확인을 했으니까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증금을 모르네요. 자, 이런 물건은 보증금이 모르니 아주 위험한 물건입니다. 아주 위험한 물건이고, 일단 배당 신청을 안 했으니 이 사람은 계약기간까지 지켜주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만약에 보증금이 5천만원 있으면은 무조건 5천만원까지 돌려줘야 되니 이거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면서 안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알아야지 저희가 입찰을 하죠. 그죠? 그러니 이런 물건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물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입찰할 물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위험한 물건을 안 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여기서 볼까요? 자, 부산 연제구에 있는 다세대 빌라죠. 소유권 가압류가 걸렸는데 2017년이죠. 자, 전입일이 2016년이니 대항력이 있다 없다? 점유를 하고 있으니 있죠. 자, 근데 이 사람은 확정일자가 있는데 배당 신청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뭐다? 보증금보단 계약기간만큼 더 살고 낙찰자에게 이 1억을 받아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 2,400만원의 낙찰을 받으면 내가 물어줘야 될 돈은 얼마가 되는 거죠? 물어줘야 될 돈은 2,400만원 이후에 1억이 있으니 이거를 잘 판단하셔서 입찰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대항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에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소액임차인 재우선 변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재우선 변제, 소액임차인 어떤 작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말소 기준 이 권리들보다 더 빨리 최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전입신고가 늦거나, 이 얘기죠. 말소 기준보다 전입신고가 늦거나, 확정일자가 늦거나 없어도 소액으로 배당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인데,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보호해주자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소액 임차인 말 그대로 소액은 왜 살죠?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이 없죠. 만약에 진짜 보증금 2천만 원이 내 전재산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대학력이 없다, 뭐 이랬다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못 받고 쫓겨나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가란 말입니까? 굴다리 밑으로 가요? 이 사람들 갈 데가 없죠. 자, 그래서 나라에서는 법으로 이런 사람들만큼은 대학력이 없어도 좀 보호를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 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지자체. 부산에서의 가난한 정도, 서울에서의 가난한 정도, 뭐 목포에서의 가난한 정도는 다 다르거든요. 그건 이따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최우선 변제 대상은 뭐냐?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뭐죠? 여기 경매 개시 이전에는 절입을 해야 돼요. 말소 기준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내가 임대 들어간 아파트가 경매를 진행 중인데 들어갔다. 이 사람들한테까지는 변제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경매 개시 이전, 만약 경매 개시가 7월 2일날 시작했다. 그럼 7월 1일에만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확정일자는 없더라도 배당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돈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법원에서 경매가 가면 쭉쭉쭉쭉 우편을 돌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가 되는데 만약에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는 돈 안 받겠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은 최초 근저당 설정의 기준이고 변제금액의 지급 기준입니다. 자, 2002년에 가난한 거하고 2000년도에 가난한 게 다른데 그 기준을 뭘로 잡느냐? 이 물건의 최초 근저당 설정이 기준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최우선 변제급의 합은 낙찰금의 50%를 넘을 수 없다. 자, 이 얘기는 뭐냐? 만약에 다가구가 경매에 나왔는데 임차인이 20명이에요. 20명인데 다 2천만 원씩 소액 임차인이야. 근데 은행에서 대출이란다. 경매를 친 거죠. 그랬더니 소액 임차인을 다 주고 나니까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은행에서는 경매 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은행에도 돈을 받아야 되니까 낙찰금에서 최대 50%까지만 소액 임차인을 보전해주고 나머지는 은행한테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액 임차인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 나왔죠? 자, 말소 기준권리가 2015년인데 이 사람은 2016년에 들어왔죠. 자, 쭉 내려보면 경매가 2019년에 시작했거든요. 19년보다 빨리 전입을 했죠. 그러니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최초 근저당이 2015년이니 자, 여기 보면은 탭이 하나 있거든요. 임대차 보호법 탭 누르면은 기준이 나옵니다. 자, 울산은 90년도에는 보증금 금액을 1,500만원까지였는데 2015년이죠. 2015년이면은 16년 있고 14년 있고 이 14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16년에는 또 바뀌었으니까. 자, 울산은 울산이니까 울주군이 아니죠. 울산은 2015년도에 6천만원 이하 보증금 6천만원 이하면 보증 금액 중 일정 금액인데 2천만원을 보장해 준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보증금 6천만원 이하 2천만원에 들어갔죠. 그러니 여기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에서 다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3천만원 걸었다 이러면 1,000만원 날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경매를 하면은 경락자금 대출이 나오죠. 자, 대출이 있으면 임대인이 안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전세를 마쳤다. 그럼 전세금으로 경락자금을 상환을 하면 이 임차인은 1순위가 되니 당연히 들어오겠죠. 자, 월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만 하면 이만큼만 걸면 암만 빚이 많아도 나한테 먼저 변제를 해주니까는 걱정 없이 월세는 들어옵니다. 그러니 경매를 하시면서
대출 때문에 만약에 임대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다 끝나가죠. 거의 다 끝나가고, 소액임 차이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 예, 경매가 진행 중인데 그걸 모르고 경매 진행 중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소액임 차인도 못 받는 겁니다. 예. 이걸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 말소기준 2017년인데 이미 경매가 진행됐다는 얘기거든요. 19년 7월이죠. 근데 이 사람은 19년 9월에 들어왔습니다. 자, 보증금액은 2천만 원이니까 소액 임차인이 되는 거겠죠. 근데 경매기 등기 후 이후 전입했으니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을 받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대항력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소액 임차인은 있지만은 왜 신경 안 써도 되죠? 낙찰금에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낙찰 이후에 물을 돈을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걸 생각하시면 소액 임차인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권리분석 2부 네, 얼추 다 끝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또 물건을 보다 보면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3부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2부까지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만약에 임차인 입장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일자죠. 꼭 먼저 받아야 되는 게 한 가지라면 뭘 받아야 될까요? 확정일자는 배당에 관여하고 전입일자는 대항력에 관여를 하니까 무조건 전입신고가 우선을 해야 된다. 네, 맞죠? 전입신고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대항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전입일자랑 근저당일자랑 똑같은 날에 설정을 했어요. 그럼 전입일자가 먼저일까요? 근저당이 먼저일까요? 자, 이거는 대항력은 내가 만약에 1월 1일날 전입신고를 하면 이게 1월 2일 00시부터 대항력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같은 날 계약서를 썼는데 임대인이 1월 1일날 은행에 가서 바로 대출을 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출은 실행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월 1일날 대출이 실행됐다면 1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대항력은 1월 2일날 생기니까 뭐가 1순위가 되죠? 대출이 1순위가 되니 대항력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네.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뭐 친구분이나 지인이나 전세계약을 한다 그러면 꼭 전세계약을 평일 오후 4시 이후로 하시길 권해드려요. 네, 이거는 뭐 짧은 소견이가 아니라 뭐 팁 같은 거니까. 자, 은행은 기본적으로 4시까지 하죠. 자, 4시까지 하니까는 계약을 4시에 맺고 하면 임대인은 은행을 문 닫았으니까 대출을 못 내겠죠. 그럼 동사무소는 몇 시까지 하죠? 기본적으로 6시까지 하죠. 자, 그럼 내가 안전하게 4시 반에 임대 계약을 다 맺고 부동산에 가서 이것저것 했더니 5시가 됐죠. 네. 5시가 된 이후에 나는 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1월 1일 날 임대인은 대출을 못하니 1월 2일 0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 내가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보다 더 빨리 해야 될 건 뭐죠?
부동산 계약하는 날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